한반도를 습격한 잿빛 공포. 평균 농도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고. 오전부터 밤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오늘도 불안이 큰 만큼 정보 또한 난무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오후,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체육 수업은 없는 걸까요? 공을 차고 던지고 아이들은 분명 체육 수업 중입니다. 단지 그 장소가 운동장이 아닐 뿐인 거죠. 이곳은 가상현실 기술이 도입된 스포츠실.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면 운동장 대신 이곳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공기질을 관리하고 움직임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활용해 운동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활동하는 거 예전 학년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VR도 재밌긴 한데 요건 좀 더 살려주면 좋겠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골을 넣었을 때 그 쾌감이 여기에선 안 나니까 진짜 애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좀 승부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요. 다음날 되게 목 아프고 그런 거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마시면은 뭐 몸 폐도 이제 진짜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래서 공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훨씬 더 안전에는 좋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보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해진 상황. 미세먼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는 바로 엄마들이죠. 뭔가 열띤 토론 중입니다. 우리가 타공을 이렇게 하잖아요, 벽에. 2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앙제어 시스템 신청했잖아요, 옵션을. 그게 열교환 소자라서 그러니까 요거 있죠. 프리필터의 시스템들. 근데 이게 학교에서 막 반대를 꼭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혹여라도 수치가 좋지 않으면 전문적인 용어와 함께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들어보니까 학교에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불만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우리 학교가 대표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고 일반 학부모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모임은 당장 이제 올해 양평에 교육기관에 공기정화 장치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불합리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모였고 아이들이 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 그래서 학교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 이슈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에 가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올 걸 제가 뻔히 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상태가 나쁜 날 학교에 가면 심해진다는 피부 질환. 엄마들은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이게 과연 5년, 10년 안에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애는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고 애들은 태어났고 분명히 이거는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랑 보호 대책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닥쳐있는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지 내 아이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가지 않을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끝이 안 보인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계속되던 지난 3월 초. 개학과 동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오자 엄마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현실과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됩니다. 80년대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할 때 PM 2.5를 일일이 다 쟀는데 1년 동안 그때 평균이 110이었어요. 지금은 하루만 110이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1년 동안 11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배쯤 높은 거죠. 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상태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지금이 좋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제 대기오염 측정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은 미세먼지는 지난 30여 년간 가끔가다 이제 증가하는 시기가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지금이 최악이다 또는 지금이 더 나빠졌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이 연구 결과를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애는 오늘 학교를 못 가고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 전문가 분들이 하시겠죠. 어찌됐건 좋아졌어도 애는 학교를 못 가는데 어떡해.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저는 원래 양평에 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뭐 옛날에 더 안 좋았다 그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안 좋은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기억에는 옛날엔 청명한 하늘만. 네, 맞아요. 별도 많이 받고. 뿌옇던 기억이 없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늘은 늘 파란색이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 회색이 기울지. 이상한 일이죠. 기억 속 하늘은 분명 파랬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 안 좋았다니.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미세먼지 통계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2001년,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황. 우리는 연일 최고 수치를 갱신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 초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분명 매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1년 동안의 평균 농도는 낮아졌지만 고농도인 날이 늘어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매해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농도는 장기적으로 그 추세를 보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농도가 지금 현재 농도보다 2배 정도 높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뉴스가 80년대에 이미 나왔던 거죠.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입자 크기에 따라 머리카락 지름의 7분의 1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와 20분의 1 정도의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입자가 너무 작은 탓에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8, 90년대 우리나라에선 이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배출됐습니다. 공장은 물론이고 석탄과 석유를 주로 사용했던 난방도 그 원인.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대기질은 나빠진 거죠. 그래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다급하게 저감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장들도 이제 여력이 있는 큰 대형 업소들의 경우에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오염물질들이 이제 많이 줄였죠. 어떻게 보면 연료 정책을 갖다가 좀 바꾼다든지 또는 자동차 또는 이제 배출 업소에서의 그 배출 기준들을 강화하는 그런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규제와 저감 정책을 통해 매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고 대기질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심지어 방사능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정도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미세먼지가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관해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좋아진 거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뭐 사람들이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와 그 데이터가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팀이 달려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던 거죠.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전국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1시간마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의 자료를 모았으니 양이 엄청났겠죠. 전국에 있는 한 400여 개의 측정소별로 하루에 24시간이고 그게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니까 365일 곱하기 4 곱하기 400 곱하기 24 하면은 한 수백만 건 넘게 되겠죠. 특히 주목한 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 이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발생한 횟수보다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나쁨이라고 하는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거든요. 35가 넘어간 시간이 얼마나 연속됐느냐. 나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됐느냐를 본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평균 지속 시간을 보면 2015년도에는 12.1시간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20.5시간으로 거의 8시간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경기 같은 경우에 17.7시간이었다가 2018년도에 25.1시간이 됐고요. 놀랍게도 한 번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평균 20시간씩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오전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오후쯤엔 사라지며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한 번도 해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최악의 미세먼지에 갇힌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죠. 정체된 고농도 미세먼지에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추가되면서 초고농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관측 사상 최고입니다. 50일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그 최대값 역시 증가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길고 독해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 애초에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3월 4일 날 천리안 위성을 이용을 해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그 분포 현황인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짙은 미세먼지 띠가 이제 빨간색이 될수록 짙은 거거든요. 이 산둥반도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노란 띠들이 오게 되고 허베이, 천진, 북경 지역에서 굉장히 짙은 미세먼지 띠가 이렇게 빨간 것을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세 가지 기류가 합쳐진 거예요. 중국의 영향과 만주, 북한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PM2.5 기준으로 1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를 넘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생성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밀려온 후 정체되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고농도 사례 때는 이번 3월 같은 이런 고농도 사례 때는 6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아마 다른 데서 들으시는 것보다 좀 낮은 숫자일 거로 생각이 돼요.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미세먼지의 80%까지는 75%에 미세먼지의 40%가 중국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상황. 不知道这个是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외 미세먼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게 중국이나 우리나 배출 물질이 비슷하고 물질 측정으로 이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4월 초 베이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하늘은 온통 짙은 잿빛. 여전히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 고농도 사례가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 증거 있냐 하면 사실 그 증거가 이 미세먼지가 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적을 했죠. 근데 했더니 실제 화학초선 분석했더니 이게 중국계 맞다라고 증명을 한 거죠.
중국발 미세먼지의 증거로 성분 자료를 제시한 정진상 박사. 바람을 역추적해 중국 발생을 확인한 후 그곳에서만 생길 수 있는 성분을 찾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에 엄청나게 많은 폭죽을 터뜨린다는 사실. 폭죽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폭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폭죽 지시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고농도 사례는 중국에서 고열물질이 장거리 이동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죠. 폭죽이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도착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분석해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 폭죽에만 있는 성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그 춘절 때 폭죽의 영향을 받아서 고농도가 나왔을 때 칼륨은 크게 올라갔는데 레버콜코산은 농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물질은 순수 소화기에서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소화기에 의해서 칼륨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륨이 올라가는 것은 100% 폭죽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대기 연구 분야의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홍콩 신문을 통해 중국에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반응.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히 중국 영향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중국의 영향을 60% 받냐, 70%냐, 80% 받냐,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오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60%, 70% 받는다. 규명한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중국에서 쏘리, 유가물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국제법상으로 이걸 우리가 소송을 못 해요. 피해 보상도 못 하고. 지금 현재 뭐 환경재단이나 뭐 다 검토해 봤지만,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황산 가스 피해 입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42만 달러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한데요. 그 이후에 국제법이 국가가 예방 의무를 다하면 국가 차원의 배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우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과 흉증을 호소하는데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기기가 아무도 없다.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에 최종적인 답변은 학교장 재량이니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의료원한테 공기청정기 임시로 설치하도록 해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사기로 합니까? 국가에서 해줘야죠.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청정제도 그냥 다 듣고 해주고 싶으면 하는 거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단계를 밟아가 가잖아.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아픈 애가 있는데 12월 달까지 다 해줄게 기다려. 아파 죽겠는데 지금 병원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미세먼지 공포에 지친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냈을 뿐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금 오염이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누구한테나 불편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 시간이 걸려서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의 발생원 자체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산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나한테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모두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좀 바꾼다든지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다시 보고 싶은 파란 하늘을 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